어느 날 평생 싫은 소리 한 번 못하고 늘 웃는 얼굴로 사람들을 맞춰주던 분이 제 앞에서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제가 밥도 사고 먼저 연락하고 남들 기분 상할까봐 다 맞춰줬는데 정작 힘들 땐 제 곁에 아무도 없더라고요. 너무 바보같이 살았나 봐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저는 그분의 마음을 알아버렸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비슷한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착하게 살려고 애썼는데 어느 순간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고마운 사람이 아니라 편한 사람, 더 정확히는 만만한 사람이 되어 있는 느낌. 그 허무함이 우리를 늦은 밤까지 붙잡아 흔들지요. 인간관계에는 냉혹한 역설이 숨어 있습니다. 내가 관계를 지키려고 칭찬하고 양보하는 순간 상대는 나를 귀한 사람이 아니라 계속 써도 되는 사람으로 분류해 버릴 때가 많습니다. 배려가 사랑이고 덕이라고 믿었는데 그 배려가 내 인복을 말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인간관계를 이렇게 정의하곤 합니다. 사람은 잘해준 만큼 곁에 남는 게 아니라 존중받는 만큼 곁에 남는다. 여기서 말하는 존중은 돈이나 선물 같은 것이 아닙니다. 상대의 마음을 정확히 읽어주는 태도, 그게 존중입니다. 그럼 진짜 인복이 좋은 사람은 무엇이 다를까요? 저는 한 가지 장면에서 그 답을 봅니다. 모임에 가면 꼭 한 명씩 자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식이 직장에 들어갔다, 집값이 올랐다, 사업이 잘 됐다, 건강이 좋아졌다고 말하지요. 그때 우리는 대개 이렇게 반응합니다. 와, 부럽다, 대단하다. 분위기를 맞춘다고 호들갑을 떨고 상대의 기분을 띄워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 상대는 더 신이 납니다. 말이 길어집니다. 자랑이 설명이 되고 설명이 설교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느새 그 설교에 청중이 되어 앉아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묘하게 쓸쓸해집니다. 내가 낮아진 것 같고 내 인생이 초라해진 것 같지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칭찬한 건 사람이 아니라 결과였기 때문입니다. 결과를 칭찬하면 관계의 높낮이가 생깁니다. 한 사람은 올라가고 다른 한 사람은 내려갑니다. 인복은 그렇게 생기지 않습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동창 모임에서 한 친구가 아들이 이번에 아파트를 샀다며 자랑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한 분은 분위기를 맞춘다고 아유 부럽다. 넌 진짜 자식 농사 잘 지었네 하며 계속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러자 친구는 더 어깨에 힘을 주며 이야기를 길게 이어갔고 맞장구 치던 그분은 밤새 자랑을 받아주는 역할이 되어버렸습니다. 반면 다른 분은 달랐습니다. 그분은 호들갑을 떨지 않았습니다. 그저 잔을 채워주며 조용히 웃다가 낮고 따뜻한 목소리로 딱 한마디를 했습니다. 자네 아들이 그냥 혼자 컸겠나. 자네가 그때 밤낮 없이 뛰었잖아. 그거 이뤄내느라 참 애썼네. 고생 많았어. 여러분, 그 한마디가 들어가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껏 우쭐해 있던 얼굴이 잠깐 내려앉고 눈가가 붉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랑하던 사람이 이렇게 말했죠. 맞아, 나 그때 진짜 죽도록 일했어. 그걸 알아주는 사람은 자네밖에 없네. 차이는 무엇입니까? 부럽다는 말을 들으면 사람은 자존심이 커집니다. 하지만 애썼다는 말을 들으면 마음이 열립니다. 결과를 칭찬하면 우월감이 자라나고 수고를 알아주면 인간미가 깨어납니다. 사람은 겉으로는 자랑을 하지만 속으로는 늘 이런 마음을 품습니다. 나를 좀 알아줬으면, 그 시간을 알아줬으면. 우리 인생의 대부분은 화려한 무대 위가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는 무대 뒤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군가가 그 뒤를 알아봐주는 순간 사람은 무장해제됩니다. 그때부터 상대는 여러분을 비위를 맞춰주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으로 대합니다. 인복이 바뀌는 순간입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도
결국 이 본질을 말합니다. 겉으로 드러난 꽃과 열매만 부러워하지 말고 흙 속에서 묵묵히 버틴 뿌리의 수고를 헤아리라고요. 공자 또한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음을 근심하기보다 내가 남의 수고를 알아주지 못함을 근심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말이 인간관계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귀인은 멀리서 오지 않습니다. 내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태어납니다. 내가 사람의 결과만 바라보면 내 곁에는 결과를 자랑하는 사람만 남습니다. 그러나 내가 사람의 수고를 바라보면 내 곁에는 마음을 나눌 사람이 남습니다. 이 차이가 노후의 외로움을 갈라놓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습관을 바꾸십시오. 누군가 자랑을 늘어놓을 때 자동으로 부럽다, 대단하다부터 꺼내지 마십시오. 잠깐만 멈추고 그 사람의 수고를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이 어떤 책임을 감당했는지, 어떤 밤을 버텼는지, 어떤 마음으로 그 시간을 지나왔는지요. 그리고 딱 한마디만 건네십시오. 그거 이뤄내느라 참 애썼네. 이 짧은 말이 상대의 목을 세우는 자랑을 내려놓게 하고 여러분을 곁에 두고 싶은 사람으로 만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은 상대를 띄우는 말이 아니라 상대를 사람으로 대접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결국 자신을 사람으로 대접해 준 이에게 마음을 건넵니다. 인복은 그렇게 생깁니다. 비위를 맞춘다고 생기지 않습니다. 마음의 깊이를 알아보는 눈에서 생깁니다. 사람이 사람을 붙잡으려 할 때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말로는 가깝게 지내고 싶다고 하지만 몸이 먼저 반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갑을 먼저 여는 겁니다. 밥값을 내가 계산하고 커피도 내가 사고 선물도 내가 챙기고 택시비도 내가 내며 내가 잘하면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겠지 하고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이 오래가면 반드시 마음에 청구서가 쌓입니다. 겉으로는 웃으며 내지만 속으로는 나는 이렇게까지 하는데 왜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지? 라는 억울함이 자라납니다. 그 억울함이 어느 날 폭발하는 순간 관계는 뚝 끊기거나 남아있어도 이미 썩기 시작합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이 있었습니다. 모임만 나가면 늘 계산을 도맡던 분입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감탄했죠. 역시 우리 형님이야. 통이 크다. 이런 사람이 진짜 어른이지. 칭찬도 들었습니다. 자존심도 채워졌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은퇴를 하게 되자 이전처럼 지갑을 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한두 번 계산을 못했을 뿐인데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연락이 뜸해졌고 모임에서 슬쩍 빠지는 사람이 늘었습니다. 그분이 가장 아팠던 건 돈이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그동안 먹인 밥이 몇 그릇인데 라는 말이 입 밖으로 나왔지요. 여러분, 이 말은 사실 밥값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한 만큼 돌려받지 못했다는 마음의 보상 심리가 터져나온 겁니다. 돈으로 관계를 샀기 때문에 돈이 마르는 순간 관계도 같이 말라버린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내가 베푼 것에 의해 움직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내가 의미 있는 사람이라고 느끼는 순간에 더 강하게 붙습니다. 우리가 흔히 착각합니다. 내가 상대에게 호의를 베풀면 상대도 나를 좋아할 거라고요. 하지만 인간의 심리는 종종 정반대로 작동합니다. 내가 잘해준 사람보다 내가 도움을 준 사람이 아니라 내가 도움을 줄 수 있었던 사람, 다시 말해 내가 쓰임새 있는 사람으로 느껴지는 관계에 더 애착이 생깁니다.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계속 계산을 하면 상대는 고마움보다 당연함을 배우고 관계는 호의가 아니라 권리처럼 굳어버립니다. 어느 날 내가 못해주면 상대는 상처가 아니라 불만을 느끼지요. 왜 오늘은 안 하지?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인복이 좋은 사람은 지갑으로 관계를 만들지 않습니다. 그들은 아주 지혜로운 방식으로 상대의 마음을 붙잡습니다.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기꺼이 작은 빚을 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빚은 돈이 아닙니다. 부탁입니다. 작은 부탁, 부담 없는 부탁, 그러나 상대의 능력을 인정하는 부탁입니다. 예를 들어 요리를 잘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네가 담근 깍두기가 참 맛있던데 나도 집에서 해먹고 싶네. 비법을 좀 알려줄 수 있겠나? 식물을 잘 키우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집 난초가 자꾸 시드는데 자네가 원인 좀 봐주게. 옷을 단정하게 입는 사람에게는 자네는 어쩜 그렇게 깔끔하게 입나? 나도 다음에 옷 살 때 조언 좀 해주게. 여러분, 이 말들은 상대를 이용하는 말이 아닙니다. 상대에게 당신은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해주는 말입니다. 인정은 마음을 일으킵니다. 그 순간 상대는 내가 돕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알아봐 주는 사람으로 여러분을 기억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흔히 벤저민 프랭클린 효과로 설명합니다. 사람은 자신이 도움을 준 대상에게 오히려 더 호감을 느끼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마음속에서 이런 논리가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사람을 도왔다는 건 이 사람이 나에게 의미 있는 사람이기 때문일 거야. 인간은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며 감정을 맞추려 합니다. 그래서 내가 도움을 주고 나면 그 사람을 더 좋은 사람으로 보려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관계의 핵심입니다. 돈으로 얻는 호감은 지갑이 닫히는 순간 끝납니다. 그러나 상대의 능력을 존중하며 작은 부탁을 건네는 관계는 돈 한 푼 쓰지 않고도 마음을 단단히 묶습니다. 그리고 이 묶임은 종종 오래 갑니다. 왜냐하면 그 관계는 받는 사람이 아니라 주는 사람의 자존감을 살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귀인을 만나고 싶다면, 그리고 내 편이 되어줄 사람을 곁에 두고 싶다면 한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도 끌리지만 더 깊게는 나를 믿는 사람에게 끌립니다. 작은 부탁은 믿음의 표현입니다. 자네가 잘하니까 자네에게 배우고 싶네. 이 말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세웁니다. 우리 모두는 나이가 들수록 쓸모없어질까봐 두려워합니다. 누군가 내게 부탁을 한다는 건 내 안에 아직 쓸모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부탁을 받으면 귀찮기보다 마음이 움직입니다. 이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이 감정이 생기면 관계는 단숨에 깊어집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이 강진에서 긴 유배 생활을 했던 시절을 떠올려 보십시오. 하루아침에 죄인이 되어 낯선 땅에 떨어졌을 때 선생은 사람들 위해 군림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을의 평범한 이들에게 다가가 고개를 숙이고 물었습니다. 나는 평생 글만 읽어 농사 이치를 잘 모르네. 자네 씨 뿌리고 거두는 지혜를 내게 좀 가르쳐 주게. 여러분, 이 장면이 참 중요합니다. 선생은 가르치는 사람이기 전에 배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낮춤이 사람들의 마음을 열었습니다. 누가 나를 깔보려고 했던 마음도 내가 낮아져 진심으로 배우려 하면 바뀝니다. 사람들은 저 사람은 우리를 무시하지 않는다는 걸 느끼고 그때부터 그를 스승이자 가족처럼 대합니다. 관계를 바꾸는 힘은 말재주가 아니라 태도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부탁하는 법을 잊습니다. 체면이 먼저 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복은 체면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인복은 마음의 길을 트는 겸손에서 생깁니다. 오늘부터 모임에 나가실 때 마음속 목표를 바꾸십시오. 내 편을 만들기 위해 내가 사야지가 아니라 상대의 능력을 존중하며 내가 한 가지 배워야지로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 행동이 달라집니다. 지갑을 먼저 여는 대신 질문을 먼저 엽니다. 부탁을 먼저 건넵니다. 자네 그거 어떻게 했나? 나도 좀 배우고 싶네. 이 말들은 여러분을 약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을 더 품격 있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진짜 어른은 주는 사람만이 아니라 받는 법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받을 줄 아는 사람은 상대의 자존심을 살립니다. 그 자존심이 살아난 자리에서 인연은 깊어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깊어진 인연이 시간이 지나 귀인이 됩니다. 위급할 때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 됩니다. 돈으로는 절대 만들 수 없는 인복이지요. 마지막으로 이 말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돈으로 산 관계는 결국 계산서가 남습니다. 하지만 작은 부탁으로 맺은 관계는 서로의 마음에 역할이 남습니다. 나는 저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다. 이 두 문장이 관계를 지탱합니다. 여러분의 노후를 지키는 인연은 결국 이 문장 위에서 자랍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인복이 좋은 사람을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말이 많지 않습니다. 내가 살아봐서 아는데 같은 말을 쉽게 꺼내지 않습니다. 대신 상대가 말할 때 끝까지 듣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짧은 한마디로 마음을 풀어줍니다. 반대로 인복이 마르는 사람에게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충고가 습관입니다. 본인은 친절이라고 믿지만 상대는 숨이 막힙니다. 관계가 멀어지는 속도는 대부분 나쁜 일이 아니라 말 한마디에서 시작됩니다. 주변에 이런 분 있지요. 누가 고민을 말하면 바로 답을 줍니다. 그건 네가 잘못 생각한 거야. 내 말대로 해. 그러니까 내가 처음부터 말했잖아. 말하는 본인은 도와준다고 느끼지만 듣는 사람은 점점 마음을 닫습니다. 왜냐하면 고민을 털어놓는 순간 그 사람이 원하는 건 정답이 아니라 내 편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대개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마음이 답답하니까요. 억울하니까요. 내 감정이 어디에도 놓일 곳이 없으니까요. 그때 필요한 건 해결책이 아니라 감정이 잠시 쉬어갈 자리입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 하나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며느리 문제로 속이 상해 친구에게 하소연하던 분이 있었습니다. 같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두 사람의 반응이 완전히 달랐다고 합니다. 한 사람은 하소연이 끝나기도 전에 혀를 차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유, 그러니까 내가 처음부터 합치지 말라고 했잖아. 네가 자꾸 져주니까 며느리가 기어오르는 거야. 내일부터 당장 딱 부러지게 말해. 말은 맞을 수도 있습니다. 현실적인 조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하소연하던 사람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그 사람을 점점 피하게 되었지요. 왜냐하면 그 조언이 도움이 아니라 평가로 들렸기 때문입니다. 너는 틀렸다. 나는 맞다. 이 느낌이 들어버리면 사람은 더 이상 마음을 열 수 없습니다. 반면 다른 사람은 달랐습니다. 해결책을 주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손을 토닥이고 이렇게 말했을 뿐입니다. 아유, 혼자서 얼마나 속이 상했어. 다 내 마음 같지.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어. 많이 힘들었겠네. 여러분, 이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인지 아십니까? 하소연하던 사람은 그 말에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이 사람은 내 편이다. 이 사람 앞에서는 내가 약해도 괜찮다. 그 순간부터 관계는 한 단계 깊어집니다. 인복이란 결국 이런 순간에 만들어집니다. 심리학적으로도 설명이 가능합니다. 섣부른 충고는 종종 통제 욕구의 다른 이름입니다. 우리는 상대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불편합니다. 그래서 그 불편함을 빨리 없애기 위해 해결부터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해결이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 될 때가 많다는 겁니다. 내가 문제를 고쳐줬다는 만족을 얻고 싶은 마음, 나는 똑똑하고 경험이 있다는 우월감을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섞입니다. 그래서 충고를 하는 사람 주변에는 진짜로 마음을 나눌 사람이 잘 남지 않습니다. 사람은 상담소가 아니라 관계 속에서 쉬고 싶기 때문입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도 남을 가르치려 드는 오만함을 경계했습니다. 저는 그 뜻을 이렇게 풀어 말하고 싶습니다. 어른의 품격은 정답이 아니라 여백에서 나온다. 상대의 인생을 내 경험으로 고치려 들지 않고 그저 옆에 앉아주는 여백, 그 여백이 사람을 살립니다. 말로 상대를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태도로 상대의 감정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주 실용적인 기술이 하나 있습니다. 충고를 미루는 습관입니다. 누군가가 하소연을 시작하면 입술 끝에 이런 말이 올라옵니다. 내가 말했잖아. 그러니까 너는 이렇게 해봐. 그 순간 속도를 늦추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한 번만 물어보세요. 지금 저 사람이 원하는 게 정답일까? 내 편일까? 대부분은 내 편입니다. 그럴 때는 말이 길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짧을수록 좋습니다. 판단이 들어갈수록 나빠집니다. 따뜻한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럴 수 있지.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어. 이 말은 해결을 포기하는 말이 아닙니다. 상대의 감정을 인정해주는 말입니다. 감정이 인정받아야 사람이 다시 생각할 힘을 얻습니다. 인정받지 못한 감정은 독이 되어 관계를 망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그럴 수 있지는 상대의 잘못을 정당화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오해합니다. 위로하면 버릇이 된다. 공감하면 더 약해진다. 아닙니다. 공감은 약해지는 게 아니라 숨이 트이는 것입니다. 숨이 트여야 사람이 다시 서고 다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숨도 못 쉬게 만들고 당장 바꿔라고 하면 그 사람은 더 움츠러듭니다. 그러면은 관계도 같이 움츠러듭니다. 여러분이 귀인을 얻고 싶다면 누군가의 고민을 들을 때 교정자가 되지 마십시오. 판사도 되지 마십시오. 대신 의자가 되십시오. 그 사람이 잠깐 앉아 숨을 고를 수 있는 의자. 사람은 자신을 고치려는 사람보다 자신을 지켜봐 주는 사람에게 마음을 줍니다. 그래서 인복이 좋은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말을 잘해서가 아니라 말을 아껴서 사람을 얻습니다. 그들은 상대의 이야기에 끼어들지 않습니다. 상대의 인생을 대신 운전하지 않습니다. 다만 옆좌석에서 안전벨트를 채워주듯 짧고 따뜻한 말로 지켜줍니다. 오늘부터 실천해 보십시오. 누가 속상한 이야기를 할 때 해결책을 주고 싶은 마음이 목까지 차올라도 한 번만 삼키십시오. 그리고 단정하게 조용하게 같은 문장을 반복해 보세요. 그럴 수 있지.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어. 이 한마디가 여러분을 피곤한 충고자가 아니라 편안한 내 편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결국 편안함이 있는 곳으로 모여듭니다. 억지로 끌어당기는 게 아니라 스스로 걸어 들어옵니다. 그게 인복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오래 만나보면 아주 흥미로운 장면을 자주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겉으로는 완벽해 보이는데 이상하게도 곁에 남는 사람이 없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허술해 보이는데도 사람들이 그 사람 곁에 오래 머뭅니다. 저는 이 차이가 능력에서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능력은 비슷할 수 있습니다. 차이는 딱 하나, 빈틈을 다루는 방식에서 나옵니다. 인복이 좋은 사람은 완벽한 척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 자기 상처를 현재형으로 징징대지 않고 과거 완료형으로 담담하게 보여줍니다. 이것이 사람을 끌어당기는 묘한 힘이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분이 있을 겁니다. 모임에만 가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빈틈이 없습니다. 말투도 흠잡을 데 없고 옷차림도 늘 반듯하고 자기 이야기를 할 때도 약점을 절대 꺼내지 않습니다. 항상 이런 식이지요. 나는 원래 운이 좋았어. 우리 애는 날 닮아서 원래 머리가 좋아. 나는 원래 사람 보는 눈이 있어. 겉으로 듣기엔 대단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사람 곁엔 속 깊은 친구가 남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겉으로는 웃으며 맞춰주지만 돌아서면 이렇게 말합니다. 혼자 잘났네. 숨 막힌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완벽함은 존경을 만들기도 하지만 동시에 경계심을 만듭니다. 특히 우리 나이쯤 되면 사람들은 더 빨리 느낍니다. 저 사람은 나를 평가할 것 같다. 저 사람 앞에선 내가 부족해 보일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면 마음은 자동으로 거리를 둡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조금 투박하고 소탈해 보이는데도 사람들이 그 곁에 편하게 앉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옛날에 반지하 단칸방 살 때 연탄불 꺼져서 겨울에 얼어 죽을 뻔했잖아. 그러면서 국밥을 후루룩 먹고 웃습니다. 과거의 고생을 숨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이상하게 자랑처럼 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간미가 느껴집니다. 듣는 사람도 마음이 풀립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도 자기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합니다. 맞아. 나도 그때 수제비만 먹고 버텼지. 나도 장사 망하고 한동안 죽고 싶었어. 여러분, 이게 중요한 장면입니다. 한 사람의 담담한 고백이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줍니다. 관계가 깊어지는 순간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취약성의 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사람은 상대가 너무 완벽해 보이면 무의식적으로 불안해집니다. 비교가 시작되고 열등감이 올라오고 그러면 마음은 방어를 합니다. 그런데 상대가 자신의 약점이나 상처를 드러내면 그 빈틈 사이로 이런 감정이 스며듭니다. 아, 저 사람도 나처럼 아파봤구나. 나만 힘든 게 아니었네. 동질감이 생기고 긴장이 풀립니다. 그래서 사람은 완벽한 사람에게 끌리기보다 같은 인간으로 느껴지는 사람에게 마음을 줍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경계선이 하나 있습니다. 상처를 드러내는 것이 인복을 부르긴 하지만 잘못하면 인복을 오히려 말려버립니다. 무엇이 다를까요? 바로 상처의 시제입니다. 상처를 드러내되 현재 진행형으로 드러내면 관계는 피곤해집니다. 나 지금 너무 힘들어. 난 왜 이렇게 불행하지? 세상은 나한테 왜 이럴까? 이런 말이 반복되면 상대는 처음엔 위로하다가도 점점 지칩니다. 왜냐하면 그 말은 상대에게 감정 노동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람은 마음이 무거워져 거리를 둡니다. 반면 상처를 과거 완료형으로 이야기하면 그것은 징징거림이 아니라 서사가 됩니다. 예전엔 정말 힘들었지. 그때는 내가 많이 부족했어. 그래도 지나고 보니 다 의미가 있더라. 이런 말은 현재의 불행을 쏟아내는 게 아니라 지나온 시간을 정리한 말입니다. 그래서 듣는 사람은 부담이 아니라 존경을 느낍니다. 아, 저 사람은 겪었지만 무너지지 않았구나. 이런 인식이 생기면 관계는 더 깊어집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귀인으로 남고 싶다면 이 차이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도 인생에서 가장 큰 상처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상처 속에서 학문을 길어 올리고 그것을 자신의 훈장처럼 남겼지요. 상처가 없어서 어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다스려 남을 품을 줄 알 때 어른이 됩니다. 저는 이 말이 노후 인간관계에서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자꾸 좋아 보이려는 마음이 커집니다. 남들 앞에서 초라해 보이기 싫어서 더 단단한 척하고 더 여유 있는 척하고 더 성공한 척하려 합니다. 그런데 그 포장이 두꺼워질수록 내 마음은 고립됩니다. 사람들은 가까이 오기 어렵고 들어올 문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권합니다. 완벽한 척을 내려놓으십시오. 대신 품격 있는 빈틈을 가지십시오. 여기서 품격 있는 빈틈이란
내 약점을 아무 데서나 다 보여주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고비를 지나온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방식으로 담담하게 한 줄만 꺼내는 것입니다. 자랑할 때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순간에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칭찬하거나 부러워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나 같은 게 뭘 하며 자기 비하로 빠지지도 말고 원래 내가 그렇지 하며 잘난 척으로 서지도 마십시오. 대신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운이 좋았지. 그리고 한마디를 더 붙일 수 있다면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나도 예전엔 참 지독하게 고생한 때가 있었어. 지금 생각하면 다 배움이더라. 여러분, 이 말이 왜 힘이 있을까요? 이 말은 상대에게 두 가지 메시지를 동시에 줍니다. 첫째, 나는 교만하지 않다. 둘째, 나는 버텨본 사람이다. 교만하지 않으면서도 가볍지 않은 사람. 이 조합이 사람을 끌어당깁니다. 귀인이 생기는 자리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모임에서 완벽한 성벽을 쌓지 마십시오. 완벽해 보이기 위해 쌓아 올린 성벽은 결국 내 마음을 가두는 감옥이 됩니다. 사람을 끌어당기는 것은 번쩍이는 성공이 아니라 담담한 생의 온도입니다. 내가 살아온 고비를 과거 완료형으로 정리해 말할 수 있을 때 사람들은 여러분을 편하게 느끼면서도 깊이 존중합니다. 그 존중이 쌓이면 인복이 바뀝니다. 귀인이 줄을 서는 관계는 화려함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따뜻한 담담함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에서 가장 어려운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싸우는 순간이 아닙니다. 배신당하는 순간만도 아닙니다. 오히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데 어느 날부터 연락이 뜸해지고 만남을 피하고 눈빛이 달라지는 순간입니다. 분명히 예전엔 가까웠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그때 마음이 가장 흔들립니다. 사람은 그럴 때 본능적으로 두 가지 선택을 합니다. 하나는 매달리는 것, 다른 하나는 냉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복이 좋은 사람은 이 둘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세 번째 길을 택합니다. 관계의 유통기한을 인정하고 우아하게 보내는 것입니다. 오랜 친구가 갑자기 거리를 두기 시작하면 마음이 서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우리가 정을 많이 준 관계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함께 울고 웃었던 시간이 있고 서로에게 쏟은 정성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사람은 쉽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저 사람한테 얼마나 했는데, 내가 그때 도와줬는데. 여러분, 이 생각 자체가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문제는 그 마음이 곧바로 행동으로 튀어나올 때입니다. 서운함을 견디지 못해 전화를 걸고 따지듯 묻습니다. 너 요즘 왜 나 피해?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니? 이렇게 말하는 순간 관계는 보통 더 멀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질문에는 사실 궁금함이 아니라 압박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상대는 숨이 막힙니다. 그리고 그 숨막힘은 변명과 회피를 낳습니다. 그렇게 되면 남아있던 좋은 기억까지 함께 상처를 입습니다. 제가 들은 사례가 있습니다. 60대 중반의 어떤 분이 오랜 친구의 연락이 뜸해진 것을 느끼고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저 친구 시어머니 상 치를 때 며칠 밤을 새워 도와줬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지? 마음속 배신감이 커졌습니다. 결국 전화를 걸어 따지듯 말했습니다. 너 요즘 왜 나를 피하니? 친구는 곤란한 기색으로 변명만 늘어놓았고 그 통화 이후 관계는 완전히 어색해졌습니다. 남은 건 상처와 원망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관계를 붙잡으려 한 행동이 오히려 마지막 끈까지 끊어버린 겁니다. 반면 비슷한 상황에서 전혀 다른 선택을 한 분도 있었습니다. 매일같이 함께 등산하던 친구가 어느 순간부터 다른 모임에 나가며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분도 섭섭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따지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이유를 캐지 않았습니다. 벤치에 앉아 잠깐 생각하더니 속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가 함께 땀 흘리고 웃었던 그 시간이 참 좋았지. 이제는 서로 다른 인연을 만날 때가 되었나 보다. 그동안 고마웠어. 그리고 억지로 빈자리를 채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급히 붙잡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자기의 일상을 단단히 지키며 조용히 흘려보냈습니다. 신기하게도 시간이 지나자 그분의 그 여유와 넉넉함을 알아본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다가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복이란 종종 이렇게 옵니다. 붙잡아서가 아니라 놓아줄 줄 아는 품격을 보고 들어옵니다. 법정 스님의 말이 떠오릅니다. 가는 사람 잡지 말고 오는 사람 막지 마라. 이 말은 체념이 아닙니다. 관계를 함부로 포기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이 말은 결국 자유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사람은 내 소유가 아닙니다. 인연은 계약서가 아닙니다. 흐르는 강물처럼 오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내가 쏟은 시간과 정성이 아까워서 떠나는 사람을 붙잡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매몰비용 오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미 투자한 것이 아까워 더 큰 손실을 감수하는 심리입니다. 관계에서도 똑같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라는 마음 때문에 끝난 관계를 억지로 끌고 갑니다. 하지만 여러분, 억지로 끌고 가는 관계는 대부분 정이 아니라 짐이 됩니다. 그리고 그 짐을 들고 있는 동안 새로운 귀인이 들어올 공간이 없습니다. 불교에는 실절 인연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모든 인연에는 때가 있고 다가올 때가 있으면 멀어질 때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차갑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히려 따뜻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관계가 멀어지는 것을 내가 부족해서 라고만 해석하지 않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어떤 인연은 끝나야 새로운 인연이 시작됩니다. 어떤 인연은 멀어져야 내가 숨을 돌립니다. 특히 노후에는 더 그렇습니다. 에너지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남은 시간을 누구에게 쓰느냐가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떠나는 사람에게 계속 내 마음을 쏟으면 결국 남는 건 허기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실천은 하나입니다. 떠나는 인연이 보일 때 비위를 맞추며 붙잡지 마십시오. 대신 마음속으로 딱 한마디를 해주십시오. 그동안 내 인생의 한 시절을 함께 해줘서 고마웠다. 그리고 조용히 덧붙이십시오. 잘 가시게. 이 말은 상대에게 들리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정리하기 위한 말입니다. 우리가 가장 힘든 것은 사람이 떠나서가 아니라 떠난 사람을 내 마음에서 내보내지 못해서입니다. 마음속 문을 닫지 못하니 바람이 계속 들어오고 밤마다 흔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관계를 보내줄 줄 아는 사람은 초라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품격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붙잡는 손은 비굴해 보일 수 있지만 보내는 손은 넉넉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 넉넉함을 보고 사람들이 다가옵니다. 진짜 귀인은 매달리는 사람보다 자기 삶을 지키는 사람 곁에 머뭅니다. 자기 삶을 지키는 사람은 타인의 눈치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함께 있어도 편안합니다. 편안함이 인복을 부릅니다. 오늘부터 기억하십시오. 떠나는 인연은 억지로 붙잡을수록 더 빨리 떠납니다. 하지만 우아하게 보내주면 그 관계는 적어도 추억으로 남습니다. 추억으로 남는 관계는 내 삶을 망치지 않습니다. 반대로 싸움과 원망으로 끝난 관계는 내 삶을 계속 갉아먹습니다. 노후를 지키는 것은 돈만이 아닙니다. 마음의 평안입니다. 관계에서 평안을 지키려면 붙잡는 기술이 아니라 보내는 품격이 필요합니다. 그 품격이 바로 인복의 바탕이 됩니다. 명절 자리나 가족 모임 혹은 오랜만에 만난 후배들과의 자리에서 관계가 갑자기 서늘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분위기가 무너진 것도 아닌데 대화가 짧아지고 시선이 피하고 사람들의 몸이 조금씩 뒤로 물러나는 순간입니다. 그 원인은 대개 큰 사건이 아니라
한 문장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살아봐서 아는데. 여러분, 이 말은 겉으로는 경험의 나눔처럼 보이지만 상대의 귀에는 종종 이렇게 들립니다. 내 방식이 정답이니 너는 따라와. 의도가 어떻든 결과적으로는 상대의 숨통을 조이는 말이 됩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늘 자녀나 후배를 아끼는 마음으로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집은 무조건 대출을 껴서라도 사야 해. 교육은 그렇게 시키는 게 아니야. 그건 네가 세상을 몰라서 그래. 내 말대로 해. 말하는 분은 정말로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었겠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시간이 갈수록 자녀들은 명절을 부담스러워했고 대화는 점점 짧아졌습니다. 밥 먹었어? 응. 일은 어때? 그냥 이렇게만 남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조언을 들을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조언을 받으면 그 조언을 선물이 아니라 평가로 받아들입니다. 넌 아직 부족하다라는 메시지로 들리는 겁니다. 그러면 마음이 다칩니다. 마음이 다치면 관계는 멀어집니다. 그리고 조언하는 사람은 더 답답해져 조언을 더 강하게 합니다. 이 악순환이 아주 흔합니다. 반대로 어떤 분은 같은 상황에서도 관계가 오히려 깊어집니다. 자녀가 이직을 고민하든 결혼 문제로 갈등하든 집 문제로 흔들리든 그분은 성급히 개입하지 않습니다. 그저 한 박자 늦춥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이 참 많이 변했지. 너희가 나보다 더 잘할 거야. 아버지는 너를 믿는다. 이 한 문장이 관계의 온도를 바꿉니다. 조언이 없는데도 사람은 더 의지합니다. 오히려 큰일이 있을 때 먼저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이 통제가 아니라 신뢰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통제하는 사람을 피하지만 믿어주는 사람에게는 마음을 갖다 놓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내가 겪어봤으니 안다는 경험이 쌓입니다. 그 경험은 분명 귀합니다. 그러나 경험이 칼이 되면 관계를 베어버립니다. 내가 살아봐서 아는 데는 상대의 선택을 빼앗는 말이 되기 쉽습니다. 특히 자녀에게는 더 그렇습니다. 자녀는 어머니 아버지가 내 편이야 라는 느낌을 원합니다. 그런데 조언이 많아지면 자녀는 나는 늘 검사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사랑이 시험지가 되는 순간입니다. 그때부터는 좋은 말도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심리학적으로도 비슷한 설명이 가능합니다. 누군가의 인생을 고쳐주고 싶은 마음은 종종 불안해서 시작됩니다. 자녀가 실패할까봐 불안하고 그래서 빨리 정답을 쥐어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정답을 쥐어주는 순간 상대는 자기 삶을 스스로 운전하는 감각을 잃습니다. 그렇게 되면 관계는 더 의존적이거나 더 반항적이 됩니다. 둘 다 건강하지 않습니다. 건강한 관계는 내가 너의 삶을 대신 결정하지 않는다는 선을 지킬 때 유지됩니다. 저는 인간관계에서 어른의 역할을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어른은 방향을 강요하는 사람이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바닥을 단단하게 해주는 사람입니다. 바닥이 단단하면 사람은 자기 힘으로 걷습니다. 그런데 어른이 방향을 정해버리면 사람은 결국 두 가지 중 하나를 택합니다. 겉으로는 순종하고 속으로는 원망하거나 겉으로는 반항하고 속으로는 죄책감을 품습니다. 둘 다 관계를 병들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조언의 형태를 바꾸십시오. 조언을 하고 싶을수록 먼저 해야 할 것은 조언이 아니라 허락을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한마디 해도 될까? 이 말 한마디만으로도 상대의 마음은 훨씬 덜 방어적이 됩니다. 그리고 조언을 할 때도 결론부터 던지지 마십시오. 질문부터 하십시오. 너는 지금 무엇이 제일 걱정이니? 네가 진짜 원하는 건 뭐니? 질문은 상대를 일으켜 세우고 결론은 상대를 눌러버립니다. 특히 자녀에게는 질문이 사랑이고 결론은 잔소리로 들리기 쉽습니다. 또 하나, 내 경험을 말할 때도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내 경험을 정답으로 제시하지 말고 가능한 하나의 길로만 내어놓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살아보니 이런 경우도 있더라. 하지만 너는 너의 상황이 있으니 네 판단이 제일 중요하다. 이 말은 경험을 나누면서도 상대의 주도권을 지켜줍니다. 주도권이 지켜질 때 사람은 관계 안에서 숨을 쉽니다. 숨이 쉬어야 마음이 옵니다. 여러분이 자녀나 후배에게 진짜 존경받는 어른이 되고 싶다면 딱 한 가지 문장을 바꾸시면 됩니다. 내가 살아봐서 아는데 대신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요즘은 세상이 빠르게 달라져서 네가 나보다 더 잘 알 거야. 나는 네 편이고 네가 결정한 것을 존중할게. 이 말은 포기 선언이 아닙니다. 방임도 아닙니다. 가장 강한 지지입니다. 상대에게 나는 너를 믿는다는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믿음은 사람의 어깨를 세웁니다. 어깨가 서야 사람은 자기 삶을 제대로 걷습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두려워합니다. 그렇게 두면 아이가 잘못된 선택을 하면 어떡하나. 여러분, 완벽한 선택만 하며 사는 인생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선택의 결과가 아니라 결과를 감당할 힘입니다. 그리고 그 힘은 대개 통제로 길러지지 않습니다. 존중과 신뢰 속에서 길러집니다. 실패해도 돌아올 수 있는 집, 흔들려도 말할 수 있는 부모, 그게 노후에도 서로를 지키는 관계의 기반이 됩니다. 오늘부터 모임에서 가족에게, 후배에게 말이 목구멍까지 차오를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스스로에게 이렇게 한 번만 물어보십시오. 지금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도움이 될까? 통제가 될까? 그리고 통제가 섞여 있다고 느껴지면 한 박자 멈추십시오. 대신 손을 내밀 듯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네가 더 잘할 거야. 나는 네 편이야. 사람은 그 말 한마디를 오래 기억합니다. 관계는 그 한마디 위에서 다시 따뜻해집니다. 여러분, 인복이 끊기는 말은 꼭 공격적인 말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조용하고 습관적인 말이 사람을 멀어지게 합니다. 그중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습관적 자기 비하입니다. 아유, 나 같은 늙은이가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에이, 내 팔자가 그렇지 뭐. 이런 말은 겸손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계에서는 겸손이 아니라 자기 평가의 선언으로 들립니다. 그리고 사람은 그 선언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내가 나를 낮추면 남도 나를 낮춥니다. 이건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심리의 구조입니다. 어떤 분은 칭찬을 받기만 하면 자동으로 자신을 깎아내립니다. 누가 오늘 얼굴 좋아 보이세요 하면 아유 늙어서 다 쭈글쭈글해요. 누가 말씀 참 따뜻하세요 하면 내가 뭘 알아요. 그냥 살다 보니 그렇지. 누가 요즘도 참 부지런하세요 하면 에이 이 나이에 뭐가 부지런해요. 할 줄 아는 것도 없는데. 여러분, 이 말들을 계속 듣는 사람은 처음엔 위로합니다. 무슨 소리세요? 아직 한창이시죠.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위로는 오래 못 갑니다. 왜냐하면 상대는 대화가 아니라 감정 노동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날 때마다 상대의 자존감을 세워줘야 하는 관계는 결국 피곤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조금씩 멀어집니다. 그리고 본인은 이렇게 생각하지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차가워졌지? 사실은 말이 관계의 공기를 바꿔버린 겁니다. 저는 여기서 아주 냉정한 사실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스스로를 쓸모없다고 여기는 사람을 곁에 두고 존경할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마음으로는 겸손이 미덕이라고 말하지만 관계에서는 자기 존중이 더 큰 힘을 가집니다. 자기 존중이 있는 사람 곁에는 사람이 머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곁에 있으면 나도 함부로 평가받지 않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자기 비하가 습관인 사람 곁에 있으면 공기가 가라앉습니다. 말이 어두워지고 기운이 꺼집니다. 결국 사람들은 그 자리를 피합니다. 피하는 이유는 미워서가 아니라 힘이 빠지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사례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어떤 모임에 늘 한숨을 쉬는 분이 있습니다. 칭찬이 나오면 다 소용없지 뭐. 근황을 물으면 그냥 죽지 못해 산다. 건강을 물으면 이제 뭐 끝이지. 듣는 사람은 처음에는 걱정합니다. 어디 아프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그런데 대화를 거듭할수록 알게 됩니다.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습관이라는 것을요. 그 습관이 반복될 때 사람들은 마음속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이 사람을 만나면 내가 가라앉는다. 그리고 조금씩 거리를 둡니다. 인간관계는 잔인합니다. 좋은 마음만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함께 있을 때의 에너지가 관계를 결정합니다. 반대로 어떤 분은 같은 나이, 같은 조건인데도 분위기가 다릅니다. 칭찬을 받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고마워요. 덕분에 오늘 하루가 즐겁네요. 나이야 먹었지만 보는 눈은 아직 살아있지요. 웃어 넘깁니다. 무겁게 만들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 곁에 머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남을 위로하게 만들지 않고 오히려 함께 웃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복은 결국 좋은 사람이어서 생기는 게 아니라 함께 있어 편안한 사람이어서 생깁니다. 그리고 편안함은 자기 비하를 멈출 때 시작됩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이 아들에게 보낸 편지들에도 비슷한 경고가 담겨 있습니다. 핵심은 이렇습니다. 내가 먼저 나를 천하게 여기면 남들은 기다렸다는 듯 나를 함부로 대한다. 여러분, 이 말은 과장이 아닙니다. 세상은 내 자기 평가를 기준으로 나를 대합니다. 내가 내 입으로 나는 별거 아니다 라고 말하면 상대는 그 말을 겸손으로만 듣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말을 허락으로 듣습니다. 아, 이 사람은 함부로 대해도 되겠구나. 그렇게 관계의 문턱이 무너집니다.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존중받고 싶어도 이미 관계가 그렇게 굳어버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자기 비하를 하지 말라는 말이 거만해지라는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만함은 인복을 더 빨리 끊습니다. 문제는 자기 비하가 거만함과 같은 뿌리를 가질 때가 많다는 겁니다. 둘 다 결국 나에 붙잡혀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최고야이고 다른 하나는 나는 최악이야지만 둘 다 중심은 나입니다. 반면 품격 있는 사람은 자기 비하도 자기 과시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냥 받아들이는 말을 합니다. 칭찬을 받으면 고맙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끝입니다. 고맙다. 그 한마디가 관계를 살립니다. 왜냐하면 칭찬을 던진 사람의 마음을 존중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실천할 문장을 딱 하나 정해 두십시오. 누군가가 여러분을 칭찬하면 자동으로 튀어나오는 아유, 아니에요를 잠깐만 멈추세요. 그리고 활짝 웃으며 이렇게 말하십시오. 정말 고마워요. 가능하면 한 문장만 더 붙이십시오. 덕분에 오늘 하루가 참 즐겁네요. 이 말에는 세 가지 힘이 있습니다. 첫째, 상대의 호의를 거절하지 않습니다. 둘째, 스스로를 함부로 깎아내리지 않습니다. 셋째, 분위기를 밝게 만듭니다. 이 세 가지가 모이면 사람은 여러분 곁에 오래 머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겸손해야 미움받지 않는다. 그런데 지나친 겸손, 특히 자기 비하가 섞인 겸손은 미움을 피하는 게 아니라 존중을 잃게 만듭니다. 존중을 잃으면 인복은 말라갑니다. 노후에 필요한 것은 많은 사람의 박수보다 몇 사람의 깊은 존중입니다. 그 존중은 내가 나를 대하는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내 입술로 내 인생을 깎아내리는 순간 세상은 나를 감정 쓰레기통처럼 대할 수 있는 문을 얻게 됩니다. 그 문을 열어주지 마십시오.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대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가진 것이 줄었다고 해서, 사회적 역할이 바뀌었다고 해서 귀함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귀함은 원래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다만 내가 그 귀함을 스스로 인정하지 않으면 남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자기 비하를 끊으십시오. 그리고 대신 아주 단순한 문장을 연습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이것만 해도 관계의 공기가 달라집니다. 사람은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예의를 갖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예의가 쌓이면 인복이 생깁니다. 여러분, 인간관계가 무너지는 마지막 함정은 의외로 큰 싸움이 아닙니다. 조용히 쌓이다가 어느 날 문득 상대의 마음이 닫혀버리는 말, 그 말이 관계를 끝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그 말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보상심리, 즉 내가 준 만큼 너는 갚아야 한다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은 겉으로는 사랑과 헌신처럼 보이지만 상대에게는 어느 순간 청구서로 느껴집니다. 사랑이 선물이 아니라 거래로 바뀌는 순간이지요. 인복은 거래를 가장 싫어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계산되는 순간 숨을 멈춥니다. 우리는 누구보다도 많이 베풀며 살아온 세대입니다. 부모를 섬겼고 자식을 키웠고 가족을 위해 참았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억울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 얼마나 했는데. 여러분, 이 말이 나쁜 마음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걸 저는 압니다. 정말 피와 땀으로 살아온 분들이니까요. 하지만 관계에서 이 문장은 조심해야 합니다. 이 말이 나오는 순간 상대의 마음속에는 두 감정이 동시에 생깁니다. 하나는 죄책감, 다른 하나는 원망입니다. 미안하다와 숨 막힌다가 같이 올라옵니다. 죄책감이 쌓이면 효도가 깊어질 것 같지만 대부분은 반대로 갑니다. 죄책감이 오래 가면 사람은 도망치고 싶어집니다. 원망은 그 도망의 정당화가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부터 연락이 줄고 대화가 짧아집니다. 인복이 마르는 소리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젊은 시절 모든 것을 바쳐 자식을 키운 어머니가 성인이 된 아들과 갈등이 생기자 말이 터져 나옵니다. 내가 너 대학 보내려고 얼마나 뼈 빠지게 일했는데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내가 그동안 어떻게 했는데. 아들은 입으로는 대꾸를 못합니다. 마음속에서는 무겁게 가라앉습니다. 내가 불효인가 라는 죄책감이 생깁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런 마음도 생깁니다. 나는 평생 이 빚을 갚아야 하나. 그 순간 사랑은 따뜻한 기억이 아니라 끝없는 채무가 됩니다. 채무가 되면 사람은 숨을 못 쉽니다. 숨을 못 쉬면 관계는 멀어집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베푼 사랑이 아름답게 남으려면 주는 것으로 끝나야 합니다. 준 뒤에 돌려받을 것을 기대하는 순간 그 사랑은 선물이 아니라 채권이 됩니다. 채권이 되면 상대는 감사가 아니라 부담을 느낍니다. 부담이 쌓이면 결국 마음은 피로해집니다. 그리고 피로는 사랑을 말립니다. 이것이 관계의 무서운 구조입니다. 노자의 도덕경에 이런 뜻을 담은 말이 있습니다. 나 때 소유하려 하지 않고 베풀어 쓰되 그 공을 기대거나 자랑하지 않는다. 저는 이 문장이 인간관계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배춘의 목적이 사람을 얻는 것이 되는 순간 배춘은 순수함을 잃습니다. 그리고 상대는 그것을 귀신같이 알아챕니다. 말로는 몰라도 분위기로 압니다. 이 사람은 나중에 대가를 원하겠구나. 그때부터 마음은 경계합니다. 인복이 끊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마지막 실천은 이것입니다. 보상 심리를 내려놓는 연습입니다. 이 연습은 생각보다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마음속에 나중에 갚겠지라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올라오면 그 순간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 아예 주지 않는다. 둘, 주기로 했다면 완전히 잊는다.
중간이 가장 위험합니다. 주면서 기억하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주고도 계속 세는 사람은 결국 언젠가 폭발합니다. 그리고 그 폭발은 관계를 박살냅니다. 왜냐하면 상대는 그 순간 처음 듣는 청구서를 받은 것처럼 느끼기 때문입니다. 지금 와서 그걸 왜 말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억울함은 더 커지고 관계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을 때 마음속으로 짧게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이걸 해주고도 마음 편할까? 편하지 않을 것 같으면 하지 않는 게 낫습니다. 우리가 착한 사람으로 살면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바로 이것입니다. 마음이 불편한데도 억지로 해주고 나중에 알아주지 않는다고 상처받는 것. 그건 상대의 죄가 아니라 내 선택의 책임입니다. 물론 현실은 쉽지 않습니다. 가족이면 더 그렇지요. 하지만 원칙은 같습니다. 도왔다면 흘려보내야 합니다. 흘려보내지 못하면 사랑은 독이 됩니다. 그리고 보상 심리를 내려놓는데 도움이 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마음이 서운할 때 내가 그동안 어떻게 했는데가 목까지 올라올 때 그 문장을 바꾸십시오. 상대에게 던지는 말이 아니라 내 마음속 주문처럼 바꾸는 겁니다. 나는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사랑을 했다. 여기서 끝내십시오. 이 말은 상대를 죄인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나를 희생자로도 만들지 않습니다. 그저 나의 선택을 나의 품격으로 정리해 줍니다. 그 품격이 관계를 살립니다. 상대가 지금 당장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인복이란 강제로 받아내는 보상이 아니라 스스로 따라오는 존중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많은 분들이 헌신을 하면서도 마음속에 이런 기대를 품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적어도 나를 떠나진 않겠지. 여러분, 이것도 보상 심리의 한 형태입니다. 사랑으로 묶어두려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사랑은 묶일수록 시듭니다. 오히려 여유를 주고 자유를 주고 보내줄 준비가 되어 있을 때 관계는 더 오래 갑니다. 사람의 마음은 강요가 아니라 숨 쉴 공간에서 자랍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인복을 끌어당기는 지혜와 인복을 끊어버리는 말습관을 함께 봤습니다. 결론은 하나입니다. 인복은 비위를 맞추는 기술이 아니라 품격을 지키는 태도에서 생깁니다. 결과만 칭찬하지 말고 수고를 알아주고 돈으로 관계를 사지 말고 작은 부탁으로 상대의 자존감을 세워주고 충고로 통제하지 말고 그럴 수 있지로 감정을 안아주고 완벽한 척하지 말고 과거 완료형의 상처로 인간미를 보여주고 떠나는 인연을 붙잡지 말고 고마움으로 보내주고 그리고 무엇보다 배투를 거래로 만들지 마십시오. 주었으면 흘려보내십시오. 그때 비로소 마음에 평안이 남고 그 평안을 보고 사람들이 여러분 곁으로 모여듭니다. 그것이 노후를 풍성하게 만드는 진짜 인복입니다.